이 꽃뱀 같은 년이 내 아들 창창한 앞길 막으려고 환장했어, 감히? 짝 하는 따기 소리가 고급 아파트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의 뺨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입안에서는 피맛이 나고 눈아픈 눈물로 하얗게 번졌습니다. 옆에서 시누이 될 사람이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감히 우리 검사 오빠랑 결혼해서 팔자 고쳐보려고? 사랑한다던 남자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도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2달째 지은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커다란 집을 혼자서 비틀거리며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몰랐습니다. 자신을 말단 법원 직원 딸로 무시한 그들이 곧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행복이 찾아갈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지은은 오늘도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6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아르바이트였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손님들의 물건을 찍고 계산하고 인사를 건네는 일이 반복됩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지은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자신에게는 소중한 공부 시간이기도 했으니까요. 손님이 뜸한 시간이면 지은은 카운터 아래 숨겨둔 로스쿨 교재를 펼쳤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진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헌법, 민법, 형법. 외워야 할 것들은 끝이 없었지만 지은은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흘렀고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대 직원이 들어오자 지은은 가방을 챙겨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겨울 새벽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아직 어둠 속에 있었지만 곳곳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아직 모두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새엄마 서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고 냄비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났습니다. 지은이 들어올 시간이잖아. 따뜻한 거 먹고 자야지. 서진은 늘 그랬습니다. 지은이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준비해뒀습니다. 지은은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냥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보다는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편했습니다. 밥상을 받아들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국, 그리고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 지은은 천천히 밥을 먹으며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서진의 어깨는 작았지만 든든해 보였습니다. 지은에게 서진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를 잃고 나서 한참이 지난 뒤였죠. 아버지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 지은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지은을 다그치거나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조용히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지은은 서진을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자신을 진심으로 아낀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은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진 못했고 마음을 완전히 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편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서진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냥 두고 가.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서 쉬어. 오늘 오후에 성우 만나기로 했다며?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 그 이름을 떠올리자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나 지금까지 7년째 만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잘 알고 아끼고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로스쿨 시험 준비, 아르바이트, 그리고 성우와의 미래. 생각할 게 많았습니다. 성우는 지금 초임 검사였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임용됐습니다. 지은보다 한 발 앞서 법조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지은도 같은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성우처럼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로스쿨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고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는 건 더 힘들었습니다. 지은은 가끔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와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성우의 격려가 생각났습니다. 지은아, 너는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성우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은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응원해줬습니다. 그럴 때면 지은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오후 2시, 지은은 성우와 약속한 카페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성우가 보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왔어? 성우가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지은은 마주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야간이었지? 많이 피곤하겠다. 괜찮아. 집에서 좀 잤어. 성우는 지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그 온기가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우는 요즘 맡고 있는 사건 이야기를 했고 지은은 로스쿨 준비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대화였지만 지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지은은 불안했습니다. 성우의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랬습니다. 성우는 가족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고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더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이야. 성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좀 까다로운 분이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 어머니가 까다롭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가끔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걱정 마. 천천히 하면 돼. 지은은 성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성우는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과 성우는 카페를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둘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이 순간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곧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올 거라는 걸 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 한기석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지은은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저 법원에서 일하신다고만 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와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래. 성우 잘 만났니? 네.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그런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도 아르바이트가 있었고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지은은 교재를 펼치고 형광펜을 들었습니다. 조용한 밤, 지은은 혼자 책을 읽으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평범하게 지나갔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지은은 병원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지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리가 늦어진 게 2주째였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스쿨 준비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고 결국 오늘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지은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은 벌떡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다가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그 순간 지은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임신 6주 정도로 보입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인 것 같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배에 올라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평평한 배였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찬 바람을 맞았습니다. 겨울 오후의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지은은 길을 걷다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초음파 사진과 임신 확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임신, 아기, 엄마, 낯선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은은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 작은 점 같은 게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리키며 저게 아기라고 했던 그 작은 점. 지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쪽에서는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 아이, 성우와 나의 아이. 이렇게 작은 생명이 내 안에 있다니 신기하고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나는 아직 학생도 아니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습니다. 로스쿨도 아직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성우는 뭐라고 할까? 성우 부모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뒤에 성우가 받았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성우야. 지금 시간 돼? 응, 잠깐 쉬는 시간이야. 왜? 목소리가 이상한데.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화로 말하기엔 너무 큰 이야기였습니다.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그래, 알았어. 퇴근하고 바로 갈게.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성우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뻐할까? 당황할까? 지은은 가방 속에 초음파 사진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저녁 6시
약속한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지만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나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코트를 입은 성우는 지은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기다렸지? 미안, 업무가 좀 늦어져서. 성우가 마주 앉으며 지은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천천히 종이를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성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성우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몇 초간 멍하니 사진을 보던 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설마, 응, 임신했어.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 성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성우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응. 성우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 기쁨, 당황, 그리고 불안. 성우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기구나. 그 말에 지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성우가 황급히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울지 마. 나도 모르겠어. 기쁜지 무서운지. 나도 그래. 근데 우리 아기잖아. 성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성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지은아,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쁨의 온기가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사진을 보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엄마가 좋아하실까? 성우야. 아니, 좋아하실 거야. 손주잖아. 근데 우리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은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나 걱정돼. 응? 뭐가? 너의 반응이. 너는 기쁘지 않아? 아니, 기뻐. 정말 기뻐. 근데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가족 문제 앞에서 얼마나 약해지는지, 특히 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엄마한테 어떻게 말씀드릴지 생각 좀 해볼게. 성우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성우의 첫 반응이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지은은 혼자 걸었습니다. 성우는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갔습니다. 지은은 배에 손을 얹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성우도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일 거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이 아이도 분명 축복받을 거야. 지은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 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잔 안에서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유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대학 동기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유나의 세계를 흔들어 놨습니다. 너 들었어? 성우 임신시켰대. 지은이가 임신했다던데.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와인 잔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뭐라고? 응, 나도 오늘 들었어. 성우 검찰청 동기한테 들었는데 성우가 요즘 임신 때문에 고민이 많대?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솟았습니다. 분노인지 질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성우를 좋아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죠. 성우의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말투, 배려 깊은 성격. 모든 게 유나의 이상형이었습니다. 유나는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같은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고 성우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갔습니다. 성우의 집에도 자주 놀러 갔습니다. 성우의 어머니 정미와 누나 성빈에게도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유나의 집안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을 운영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유나는 외동딸로 자라며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우도 결국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미는 유나를 좋아했습니다. 집안 배경도 좋고 똑똑하고 예의 바른 유나가 며느리감으로 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빈도 유나에게서 받은 명품 선물들 덕분에 유나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유나를 그저 좋은 친구로만 대했습니다. 유나가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성우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우 옆에는 늘 지은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지은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수수한 지은, 화려하지도 않고 집안 배경도 특별하지 않은 지은. 유나가 보기엔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지은만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웃으면 성우도 웃었고 지은이 힘들어하면 성우가 달려갔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성우가 언젠가는 자신을 선택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지은과는 결국 헤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였고 이제 임신까지 했습니다. 유나는 레스토랑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꽉 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위기감이 뒤섞였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이 성우의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정미가 아무리 지은을 싫어해도 손주가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정미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 유나예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무슨 일이니?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성우 오빠 여자친구 지은 씨 말인데요. 지은이? 그 애가 왜? 제가 우연히 들은 건데요. 지은 씨가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정미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임신을 했다고? 네. 저도 오늘 들어서 놀랐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알려줘서 고맙구나.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유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정미가 지은을 완전히 거부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유나는 며칠에 걸쳐 정미와 성빈에게 조금씩 정보를 흘렸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봤는데 지은 씨 집안이 재혼 가정이래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고 지금 계신 분은 새어머니시래요. 그래, 그런 줄 몰랐네. 그리고 아버지 직업도 별거 아니라고 들었어요. 법원에서 일하신다고는 하는데 그냥 말단 직원 정도래요. 유나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정미는 유나의 말을 믿었습니다. 유나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은 씨가 로스쿨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몇 번이나 떨어졌대요. 공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노력을 안 하는 건지. 성빈도 유나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유나가 자주 선물을 주고 챙겨줬기 때문에 유나를 신뢰했습니다. 언니,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새어머니와 사이도 별로래요. 집안 분위기가 안 좋대요. 정말? 그럼 그런 애를 우리 집으로 들릴 순 없지. 유나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지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갔습니다. 정미와 성빈은 유나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지은을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정미를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정미는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알려준 대로 내가 알아봤어. 그 집안이 정말 그렇더구나. 그러셨어요? 재혼 가정의 집안 형편도 별로고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릴 순 없지. 유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성우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좋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란다. 그 애는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안 돼. 정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유나. 너 같은 애가 우리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미의 말에 유나는 겸손한 척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으니까요. 유나는 라운지를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 고급 옷, 명품 가방. 유나는 자신이 지은보다 모든 면에서 나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성우는 결국 자신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은은 곧 성우의 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유나는 그렇게 믿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뿌린 거짓말의 씨앗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낮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화장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양가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은에게는 무척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결혼 이야기를 나눌 자리였으니까요. 거실에서는 아버지와 새엄마가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한기석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고 새엄마 서진은 단아한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조용하고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아, 준비 다 됐니? 서진이 지은의 옷매를 만져주며 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한기석은 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에는 걱정과 격려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성우의 부모님과 누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넓은 프라이빗 룸에 고급스러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부모님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기석이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서진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은도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성우의 어머니 정민은 한기석 부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살폈습니다. 눈빛에는 이미 선입견이 가득했습니다. 앉으시죠. 정미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예의상 하는 인사였을 뿐 환영의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기석과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부모님 옆에 앉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성우의 아버지 철우는 한기석을 흘끗 보더니 무관심한 듯 차를 마셨습니다. 성우의 누나 성비는 서진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기석은 침착하게 앉아 있었지만 지은은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물을 마시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성우 어머니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은이 아버지 한기석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법원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 하세요? 정미의 물음에는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유나에게서 들은 대로 말단 직원일 거라는 선입견이 가득했습니다.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기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직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어떤 직급이신지. 철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법원에서 일합니다. 한기석은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와 철우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역시 유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걸 보니 별 볼 일 없는 직급인 게 분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미는 실망한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재혼 가정이시라면서요? 정미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제가 지은이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지은은 새엄마가 손을 꽉 쥐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재혼 가정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죠. 아이 정서에도 안 좋고. 정미는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석은 턱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대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모욕당하는 건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정은 평온합니다. 새어머니께서 저를 친딸처럼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재혼가정 자녀들은 대부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성빈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은 씨도 로스쿨 시험 몇 번씩이나 떨어지셨다면서요? 집안 분위기가 불안정하니까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퍼뜨린 걸까요? 한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한 번 떨어진 적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죠. 실력이 부족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 철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기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참았습니다. 정미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지은 씨는 직업도 없고 집안 배경도 우리와 맞지 않아요. 재혼가정 출신의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를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기석은 턱을 더욱 굳게 다물었습니다. 두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백수라서 자신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이런 수모를 안겨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했다면서요? 결혼도 안 한 상태로? 정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일부러 임신해서 우리 성우 붙잡으려는 거 아니에요? 성빈이 비웃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한기석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도 일어났습니다. 지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한기석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뒷좌석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제 때문에. 서진이 뒤를 돌아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백수라서, 제가 준비도 안 됐는데 임신을 해서 부모님께 이런 수모를. 지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기석은 운전석에서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핏줄이 퍼렇게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턱의 근육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 지은은 계속 울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모욕당한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부모님의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한기석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딸을 위해 참았지만 이건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딸의 선택은 존중하겠지만 딸과 자신의 가족을 짓밟은 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날 밤 한기석은 서재에 혼자 앉아 조용히 무언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성우에게서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가끔 문자가 왔지만 짧고 건조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를 설득 중이야. 그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배는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옷을 입으면 약간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에서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모욕당하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굳은 표정, 새엄마의 참는 모습, 그 모든 게 지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편 유나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에도 정미와 성빈에게 계속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깊게 지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정미와 성빈을 고급 카페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그날 상견례는 어떠셨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별로였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안은 문제가 있다고. 성빈이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별로더라. 지은이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재혼 가정이라 그런지 분위기 자체가 이상했어. 유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유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또 들은 게 있는데요. 지은 씨가 로스쿨 시험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몇 번이나 떨어졌대요.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상견례 때도 그 얘기 나왔어. 공부를 못하는 건지 노력을 안 하는 건지. 어머님, 제가 알아보니까요. 지은 씨가 3번이나 떨어졌대요. 그것도 연속으로. 유나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지은은 1번 떨어진 적 있지만 3번이나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그걸 몰랐습니다. 3번이나? 그럼 재능이 없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데도 계속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냥 성우 오빠한테 기대려는 거 아닐까요? 성빈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엄마, 내 생각에도 그래. 지은이가 일부러 임신한 것 같아. 오빠 붙잡으려고.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님. 제가 들은 바로는 지은 씨가 새어머니와 사이가 별로래요. 그래. 상견례 때는 괜찮아 보이던데. 겉으로만 그런 거래요. 사실은 집에서 자주 다툰대요. 새어머니가 지은 씨를 친딸처럼 대하지 않는다고. 정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재혼 가정은 문제야.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애가 어떻게 우리 며느리가 돼? 유나는 차를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미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지은 씨 아버지 말인데요. 응? 그 사람이 왜? 법원에서 일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직급이 별로 높지 않대요. 그냥 평범한 직원이래요. 그럴 줄 알았어. 상견례 때도 구체적으로 말 안 하더라고. 숨길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정미는 이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흘린 정보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성빈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유나는 성빈에게 고가의 핸드백을 선물했습니다. 언니, 이거 너무 비싼데 괜찮아? 괜찮아. 언니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성빈은 기뻐하며 가방을 받았습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넌지시 말했습니다. 언니, 그런데 성우 오빠 요즘 어때? 걱정이 많아 보여. 지은이 때문에. 그렇겠네요. 지은 씨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성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문제인데 지은이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오빠한테 계속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언니, 제가 들은 바로는 지은 씨가 집안 형편 때문에 성우 오빠한테 의지하려는 거래요.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대요. 성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말? 그럼 완전히 오빠한테 기생하려는 거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요. 성우 오빠가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해서. 성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의 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나가 흘린 루머는 점점 더 확대됐습니다. 정미는 친구들에게, 성빈은 지인들에게 조금씩 지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의도적으로 퍼뜨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믿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점점 왜곡되고 과장되며 퍼져나갔습니다. 지은은 로스쿨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진 무능한 사람이 됐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란 문제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성우에게 의존하려는 기회주의자가 됐습니다. 지은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아기를 위해 몸을 돌봤습니다. 가끔 성우에게 연락했지만 성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성우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성우야,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그냥 바빠.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어? 보고 싶어. 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한데 지금은 좀 힘들어. 엄마가 계속 뭐라고 하시고 나도 설득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우는 늘 그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배는 조금씩 더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성우는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끝나는 걸까?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은은 혼자라도 아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한편 정미의 집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미, 철우, 성빈, 그리고 성우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성우야, 엄마 말 잘 들어. 지은이랑은 헤어져야 해. 정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렇지만은 무슨. 그 애는 우리 며느리 자격이 없어. 집안도 별로고 능력도 없고 임신으로 너 붙잡으려고 하잖아. 엄마, 그게 아니야. 지은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모르는 거야. 엄마가 다 알아봤어. 그 애는 문제가 많아.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늘 그랬습니다. 힘이 빠지고 말이 막히고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신한 건 어쩔 수 없지. 아이는 책임져야지. 하지만 결혼은 안 돼. 알겠니?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성우 어머니 정미에게서였습니다. 지은 씨,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은은 문자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우 없이 혼자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혹시 마음을 바꾸신 걸까? 아니면 더 나쁜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은은 정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미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큰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전망. 하지만 지은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는 정미의 손짓에 지은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정미는 건너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성빈도 옆에 나와 앉았습니다.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성빈까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2대1. 지은은 혼자였습니다. 차 드실래요? 정미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친절함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정민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지은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말아요. 날카로운 말이 지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성우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당신은 우리 며느리 자격이 없어요. 정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성빈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지은 씨, 우리 오빠는 검사예요.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갈 사람이고요. 근데 당신은 뭐예요? 직업도 없고 로스쿨도 계속 떨어지고 저는 한 번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지은이 변명했지만 정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몇 번을 떨어졌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신은 백수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성우한테 기대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임신했어요? 정미의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신해서 우리 성우 붙잡으려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고요. 성빈이 비난하듯 말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아이도 사랑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 돼요? 현실을 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안 망쳐요. 정민은 더 이상 표정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노골적인 혐오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재혼가정 출신이라며 새엄마랑 사이도 별로라고 들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은 가족?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랑 살면서 가족이라고 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엄마를 모욕하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아이는 절대 안 돼요. 지금 지우세요. 지은은 고개를 들어 정미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낙태하라고요. 그 아이 지우고 우리 성우랑 깨끗하게 헤어지세요. 지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성우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지우라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 당신 같은 사람 뱃속에서 자라는 거 못 봐요. 정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빈도 일어나 지은을 내려다봤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지금 지우면 아무 일 없던 걸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병원비도 줄 테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디 가요? 아직 할 말 안 끝났어요. 정미가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었습니다. 지은은 팔을 빼려고 했지만 정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놓아주세요. 우리 성우 인생 망치지 말고 깨끗이 정리해요. 알겠어요? 놓아주세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정미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딱이었습니다. 뺨에 따끔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렸습니다.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정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성빈도 옆에서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임신해서 오빠 발목 잡으려는 거 뻔히 보여요. 그런 수작 안 통해요. 지은은 뺨을 손으로 감싸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뭐라고? 정미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 아이만은. 그럼 각오해요. 우리는 절대 인정 안 해요. 당신이 아이를 낳아도 우리 손주로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성우랑도 결혼 못 해요. 정미의 말은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성빈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가네. 역시 비겁해. 지은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은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좁은 공간에 울렸습니다. 뺨은 아직도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이를 지우라고, 손주를 지우라고. 지은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킬게. 꼭 지킬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맞은 뺨이 더 화끈거렸습니다. 지은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은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아. 새엄마 서진이 달려왔습니다. 지은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래? 서진은 지은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을 봤습니다.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때린 거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서진은 지은을 꽉 안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한기석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현관에 주저앉은 딸과 딸을 안고 있는 아내를 봤습니다. 한기석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뺨에 남은 손자국을 봤습니다. 한기석의 턱 근육이 떨렸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기석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서재 문이 닫혔습니다. 한기석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지은을 방까지 데려갔습니다. 지은은 침대에 앉자마자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진은 옆에 앉아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한테 말해봐. 지은은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 어머니한테 갔었어요. 혼자 오라고 해서.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혼자? 성우는 없었어? 네. 어머니랑 누나만 있었어요. 지은은 뺨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따가웠습니다. 그분들이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낙태하라고요. 그리고 성우랑 헤어지라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때리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서진은 지은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지은은 서진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서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이제 괜찮아. 서진이 지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저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근데 성운의 식구들은 지킬 거야. 우리가 다 지킬 거야.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빠도 있잖아. 우리가 다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기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펜을 든 손이 종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뺨에 선명하게 남은 손자국, 눈물로 얼룩진 얼굴, 무너져 내리던 모습. 한기석은 평생을 법 안에서 살았습니다. 판사로서 정의를 지키고 원칙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감정보다 이성을, 분노보다 냉정함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딸이 맞은 뺨을 보는 순간 한기석의 마음속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아버지로서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한기석은 천천히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들, 지은이 받은 모욕들, 그리고 오늘 있었던 폭행, 다음으로 관련 인물들을 적었습니다. 강철우, 정미, 성빈, 그리고 유나. 한기석은 유나라는 이름을 특별히 표시했습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린 근원이었습니다. 한기석은 자신의 위치를 생각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30년 넘게 쌓아온 경력과 인맥, 법조계에서의 영향력. 그는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을 위해 사용할 때였습니다. 한기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한 번호에서 멈췄습니다. 법원 동기이자 지금은 국세청 고위직에 있는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친구가 받았습니다. 기석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형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한기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해봐. 강철우라는 사람 아십니까? 중견기업 대표인데요. 아, 알지. 그 사람이 왜? 그 사람 회사 세무조사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석아, 너답지 않은데. 무슨 일이야? 제 딸이 그 집안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누르던 감정이 새어나왔습니다. 뭐라고? 내 딸을? 네. 저는 평생 이런 부탁 안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세무조사는 정당한 절차니까 문제 없어. 뭔가 나오면 연락할게. 감사합니다, 형님. 전화를 끊고 한기석은 다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에 있는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응, 잘 지내나?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정미라는 사람 금융거래 좀 확인해 줄 수 있나? 불법 거래 의심이 가서. 한기석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후배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기석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원 동료들, 검찰 지인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 한기석이 3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기석은 사설조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라는 사람 배경 조사를 부탁합니다. 가족관계, 회사 현황, 과거 행적.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주세요. 모든 전화를 마치고 한기석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반격이었습니다. 한기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딸의 선택은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딸을 짓밟은 건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한기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늦게 일어났습니다. 울다 지쳐 잠들었던 것입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뺨의 손자국은 조금 옅어졌지만 여전히 보였습니다. 식탁에는 서진이 차려놓은 아침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주 앉아 계셨습니다. 한기석은 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네 아버지. 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하진 않을게. 내 선택을 존중한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너를 다치게 한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한기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다 처리할게. 너는 내 몸만 챙겨. 아기 건강이 제일 중요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됐습니다. 한기석은 밥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부탁한 사람들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판사님, 강철우 회사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벌써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선배님, 정미 씨 계좌에서 불법 증여 의심 거래가 발견됐습니다. 윤아 집안 로펌도 조사 대상입니다. 과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기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법원에 도착한 한기석은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표면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법은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한기석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을 빼고는 거의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성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점점 더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 한기석이 시작한 일들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철우의 회사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세무조사 통보였습니다. 철우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회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관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사는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회사의 모든 장부가 뒤집어졌습니다. 과거 5년간의 거래 내역이 낱낱이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불법 거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비자금 조성,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사관의 말에 철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같은 시간 금융감독원에서는 정미의 계좌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자신의 명의로 여러 계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들을 통해 수상한 거래를 해왔습니다. 큰 금액의 증여세 탈루,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자금 세탁, 불법 주식 거래,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담당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검찰에 통보해야 할 사안입니다. 금융감독원 팀장이 말했습니다. 서류가 작성되고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정민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자신의 계좌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나의 집안이 운영하는 로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내부 감사 통보가 왔습니다. 과거 처리한 사건들 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나의 아버지는 긴장했습니다. 로펌은 명성으로 먹고 사는 곳이었습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사건들인가? 3년 전 기업 인수합병 자문건, 2년 전 부동산 소송건 등입니다. 당시 처리 과정에서 이해 충돌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입니다. 직원의 보고에 유나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건들은 유나 아버지가 직접 처리한 것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명백한 이해 충돌이었습니다. 감사는 철저하게 진행됐습니다. 로펌의 과거 사건들이 하나씩 재조사됐습니다. 의뢰인들이 다시 조사를 받았고 당시 상대편 변호사들도 증언했습니다. 며칠 뒤 유나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나야, 지금 당장 집에 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급히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로펌이 큰일 났어. 아버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협회에서 감사 나왔는데 과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대. 이해 충돌, 부당 수임료, 의뢰인 정보 유출, 여러 가지야.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거야? 심각해. 징계는 물론이고 형사 고발까지 될 수 있어. 로펌 명성이 완전히 추락할 거야. 유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의 자랑이던 로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검찰청에서는 성우가 감찰부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 관련 비위 여부 확인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통보서를 받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세무 문제, 어머니 계좌의 불법 거래, 모두가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동시에 터진 것 같았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나도 몰라. 갑자기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어. 내 계좌를 조사한다고. 정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회사는? 세무조사 들어왔어. 엄청난 문제가 발견됐대. 추징금이 수억이 넘을 거래. 성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유난의 로펌도 감사받는다더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성우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의 아버지.
법원에서 일한다던 그 사람. 설마. 성우는 급히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주일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고 또 걸었습니다. 10번째쯤에 지은이 받았습니다. 지은아. 뭐야?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지쳐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희 아버지가 혹시 우리 집안을 그게 내가 나한테 할 말이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주일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미안해, 지은아. 근데 지금 우리 집안이 큰일이 났어. 갑자기 모든 게 동시에.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데? 지은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말 좀 해줘. 그만하라고. 뭘 그만해? 아버지가 뭘 하셨는데? 이게 다 우연일 리 없잖아. 분명 내 아버지가. 성우야. 지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 집안이 무슨 일을 당하든 그건 너희가 한 일에 대한 결과야.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안 하셨어. 지은아, 제발. 그리고 너한테 더 이상 할 말 없어.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성우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우의 집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성빈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철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수억의 추징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걸 내지 못하면 파산이었습니다. 정민은 손이 떨렸습니다. 불법 거래가 드러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 지은이네 짓 아니야? 성빈이 말했습니다. 그 집 아버지가 법원에서 일한다며? 분명 뭔가 한 거야.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을 어떻게 대했는지, 상견례에서 모욕을 주고 낙태를 강요하고 폭행까지 했던 일들, 그 모든 것의 대가가 지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법의 이름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우의 회사는 추징금을 내지 못해 파산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난의 로펌은 대형 의뢰인들이 하나둘 떠나며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감찰 조사를 받으며 정신적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가족 때문에 자신의 경력까지 위태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철우, 정미, 성빈, 성우, 그리고 유나는 한 호텔 회의실로 소집됐습니다. 한기석이 보낸 초청장이었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5사람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상석에는 한기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서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도 있었습니다. 배가 제법 불러온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은 부모님 옆에 앉아 시댁 사람들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앉으시죠. 한기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5사람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우리를 부른 겁니까? 곧 아실 겁니다. 한기석은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기석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5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법조계에서 35년 일했습니다. 한기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상견례 때
네, 그때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기석은 서류를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유나 씨, 이건 당신이 정미 씨와 성빈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기록입니다. 통신사에서 정식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딸이 로스쿨 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다고 했죠? 거짓말입니다. 지은이는 한 번 떨어지고 계속 준비 중입니다. 재혼 가정이라 가정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했죠? 거짓말입니다. 우리 가정은 평온합니다. 제가 법원 말단 직원이라고 했죠? 거짓말입니다. 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한기석은 차근차근 유나가 퍼뜨린 거짓말들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 씨, 당신은 왜 이런 거짓말을 퍼뜨렸습니까? 저는 성우 씨를 좋아했기 때문이죠. 제 딸을 제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유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한기석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미 씨, 성빈 씨, 당신들은 유나 씨의 말을 확인도 하지 않고 제 딸을 모욕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재혼 가정을 비하하고 제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정미와 성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정미 씨는 제 딸을 집으로 불러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거절하자 폭행했습니다. 한기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임신한 딸을. 정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한기석은 서류를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제 손녀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제 딸을 폭행했습니다. 그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일입니까? 정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요? 한기석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제 딸한테 용서를 구했습니까? 낙태를 강요하고 폭행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까? 정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기석은 철우를 바라봤습니다. 강철우 씨, 당신 회사의 비리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있던 것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불법 거래, 탈세, 비자금 조성, 모두 당신이 한 일입니다. 철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상견례 자리에서 제 딸을 무시하고 제 아내를 깔봤습니다. 우리 집안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철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사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 와서 판사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상견례 때는 저를 말단 직원 취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철우는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기석은 유나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나 씨 집안 로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충돌, 부당 수임료, 의뢰인 정보 유출,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희 아버지는, 저희 로펌은, 당신 로펌의 명성이 걱정됩니까? 그 명성으로 제 딸을 짓밟으려 했으면서요?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기석은 마지막으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 네. 당신은 제 딸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제 딸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견례 때 가족이 제 딸을 모욕해도 당신은 침묵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딸을 폭행해도 당신은 몰랐습니다. 2주일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약했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 앞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은은 성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 없이 담담하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지은아,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하자. 기회요? 지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할 때 너한테 기회를 달라고 했어. 함께 이겨내자고 했어. 하지만 너는 나를 혼자 두고 도망갔잖아. 지은아, 이제 내 가족이 무너지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성우는 머리를 조아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 여기까지야. 지은아. 성우가 소리쳤지만 지은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다시 한기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사님,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잘못입니다. 제 딸도 남편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성빈도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 씨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기석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판사님, 여러분이 제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모욕하고 폭행하고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한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유나 씨가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것, 여러분이 확인도 없이 제 딸을 짓밟았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한기석은 서진과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갑니다. 여러분과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습니다. 판사님, 제발. 철우가 소리쳤지만 한기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안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기석이 지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 새로 시작하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응, 아빠. 새로 시작할게요. 세 사람은 호텔을 나와 햇빛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아기 용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요람, 아기 옷들, 장난감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6개월 된 딸이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예쁜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젖을 먹으며 가끔 지은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서연이 맛있어? 지은이 속삭이자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출산은 순조로웠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가 곁에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 서진이 지은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한기석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세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성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그게 더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재운 후 지은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로스쿨 합격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2달 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준비했고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지은아. 아버지가 그날 말했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그날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새엄마도 지은을 꽉 안아줬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아기 서연이도 함께였습니다. 작은 가족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로스쿨에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아기가 돌이 지나면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새엄마가 서연이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돌볼게.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서진의 말에 지은은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은 목표도 생겼습니다. 가정폭력과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을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너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사람. 지은은 자고 있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거실에서 한기석과 서진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녀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늦게 찾아온 평온이었습니다. 여보, 지은이가 정말 강해졌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대견해. 한기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 무너져 울던 딸이 이제는 아기를 안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기쁜 일은 없었습니다. 한편 성운의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철우의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수억의 추징금을 내지 못했고 채권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사 건물도 집도 모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가족은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좁고 낡은 공간에서 네 식구가 답답하게 살았습니다. 정민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불법 금융거래로 기소됐지만 초범이라 실형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는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모임에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밤마다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때렸던 그 뺨, 낙태를 강요했던 그 말들, 모든 게 후회됐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정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성빈은 결혼이 파혼됐습니다. 약혼자 집안에서 먼저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집안이 망한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성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지은에게 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성빈은 취업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무시했던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철우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정가가 생긴 사람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매일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네 식구는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정민은 유나를 탓했고 철우는 정미를 탓했고 성빈은 부모를 탓했습니다. 좁은 집안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감찰 조사 끝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비리가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검사로서의 경력에 큰 오점이 생겼습니다. 성우는 매일 지은을 떠올렸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지은은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우는 법원 앞을 지나가다 지은을 봤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지은은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서진이 함께였습니다. 성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은의 얼굴을 봤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아기를 보며 웃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성우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자신은 가장 힘들 때 지은을 버렸습니다. 성우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이 아기를 안아 올리는 모습을, 서진이 손녀를 어르는 모습을, 그 행복한 장면을, 그리고 성우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난의 집안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로펌은 신뢰를 잃으며 대형 의뢰인들이 떠났습니다.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뒀습니다. 유나의 아버지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자격 정지 6개월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 쌓아온 명성이 무너졌습니다. 유나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퍼뜨리지 않았다면, 지은을 해치려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었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시 지은의 집,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한기석, 서진, 지은, 그리고 유모차에 누운 서연이, 네 식구가 함께였습니다. 아빠, 오늘 로스쿨에서 오리엔테이션 안내 왔어요. 그래, 준비 잘하고 있니? 네, 열심히 할게요. 지은은 밝게 웃었습니다. 한기석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서진이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서연이도 엄마 응원해야지. 아기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거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1년 전의 고통은 컸습니다. 상처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 앞으로 나아갈 거야. 지은은 배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제는 배가 아니라 품에 안은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서연이. 따뜻한 봄날, 지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최신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